이재명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여권의 제1등을 달리고 있다는 그 후보가 특별 소비세, 특별 목적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만지작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 더 얹어서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씩 더 얹어서 200만 원, 모든 국민들 100만 원,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탄소세는 누가 냅니까? 기업이 내지요. 국토보유세는 누가 냅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세금인 겁니다. 아무튼 땅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국토보유세를 내게 하겠다. 말을 바꾸면 개인의 호주머니, 기업의 호주머니를 다시 한번 쥐어짜겠다. 때리겠다. 부자들 호주머니를 쥐어짜서 거기서 돈을 울거내고, 기업들을 때려서 거기서 울거내고, 그 돈으로 청년들에게 논아주겠다. 200만 원씩. 거칠게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의 제1호 공약을 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아, 벌써 들리십니까? 헬리콥터 소리? 기본소득, 그 다음에 기본주택.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로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과한 겁니까? 결국은 그 비슷한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자, 그리고 기업, 기업과 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진 돈에 비해서 표는 몇 장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몇 장 안 되는 표마저 나한테 줄 일은 전혀 없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가진 표는 나한테 올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때려도 상관없다. 국토보유세, 거기서 마른 수건 한 번 더 짜고, 그 다음에 탄소세, 여기서 수건 한 번 더 짜고, 탄소세, 당신들 지금까지 법인세 냈지?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탄소세 꽝! 더 내! 마른 수건 짜기. 내가 수건 많이 짜봤지. 당신들 가진 표 어차피 나한테 안 오잖아. 이건 뭐 얼마든지.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헬리콥터에서 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 돌아가갖고 살포. 그러면은요,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린답니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옛날 고리적의 막걸리와 고무신이 진화를 해서 이제는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내 마당에 떨어지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군대 갔다 오면 3천만 원, 청년이 뭐 시작하면 1억 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좀 이렇게 헤집어 보는 이유는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영어의 if, 실패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미.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제4차 대유행,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이미 쓰러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패한다면 마치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를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듯한 대통령의 설법. 여기에 대통령 사상에, 대통령 생각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귀절. 방역 때문에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7월, 8월, 올 여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것도 또 가정법이에요. 이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외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처럼, 방역에 실패한다면,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또 가정법을 쓰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일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실패했고요. 이미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람들 아셨습니까? 모를까 봐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 웃픈
대통령 발언의 백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을 바라본 것 같아요. 어머, 저기 무슨 말씀이래? 뭐 이런 표정. 제가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대략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디쯤에 있으신지 좀 답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는 아주 유명한 해석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 모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의 책임, 그것은 곧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요.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해석법입니다. 두 번째 해석. 나 대통령이 아니라 오세훈, 이재명, 당신들이 책임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은 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그 방역 책임자들이 있는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당신네들이 책임이야 라는 말이다. 세 번째, 말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30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최고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옳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마음이 슬퍼지니 그냥 웃어보지요 뭐. 첫 번째,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 첫 번째 해석법. 아무도 책임질 필요 없다. 국민들이 고통 당하건 말건 나도 책임 안 지길 테니 당신들도 책임질 필요 없어. 두 번째, 오세훈, 이재명 당신 책임이야. 세 번째,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최고 어른인데 내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작년 12월 지금부터 8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한 명이 2번 맞으니까 2천만 명분은 4,000회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접 확보했다 소식을 전하며 공개했던 화상 통화 장면입니다. 그 왼쪽에 스크린 2개가 벽에 걸려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하나는 바로 스테판 방셀이라는 저 49살 먹은 저 남자. 그 당시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모더나 백신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을 들인 결과다. 그래서 뭐 문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내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2분기부터라는 말에 강세점을 줬는데요. 청와대 발표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4천만 회분이 아니라 2분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6월 달에 11만 회분, 이번 달 7월 달에 100만 회분, 정확하게 11만 2천 회분, 104만 회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에 약속했던 4천만 회의 400분의 1인 10만 회분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거에 400분의 1만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 들어와 있었고, 자, 이번 달이 7월이죠. 3분기가 시작된 겁니다. 7, 8, 9 이게 3분기입니다. 여기에는 104만 회분. 전체 약속된 그 물량 중에 40분의 1. 청와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2분기부터라고 그랬지 언제까지라는 말은 안 했지 않느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레토릭을 쓰고 있는 겁니다.
2분기부터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냥 2분기쯤에 대부분의 물량이 들어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2분기부터라고 그랬지. 언제 뭐 2분기까지라고 했냐? 3분기까지란 말도 안 했고 금년 말까지란 말도 안 했고 내년에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 그 자체를 따져보면 그렇지요.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밝힌 거에 따르면 또 일정 조정을 한답니다. 이 정부가 쓰는 말 중에서 참 얄궂은 말이 조정이라는 말입니다. 일정 조정이라는 뭐냐? 백신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영영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을 공급 일정 조정이라는 회칠한 언어로 싹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면서 4천만 회분 어디 갔느냐. 지금 국민들이 분노의 아우성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 유지 협약이 있다. 모더나 저 철저하게 기업을 비밀주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스테판 방셀이라는 49살 먹은 저 남자가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모더나는. 화이자는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가 모더나. 1조 몇천억을 빚에 허덕이고 있다가 백신이라는 로또를 맞는 바람에 갑자기 수십조 이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회사가 바로 이 자그마한 모더나라는 회사고, 거기는 비밀주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백신 회사가 갑이고 우리 정부가 을일 테니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 비밀주의라니, 이게 뭐 차세대 전략무기 도입하는 협약입니까? 비밀주의라니. 온 인류의 당면 과제인 백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문제고 그걸 공급하는 문제인데 이게 비밀주의라니요.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시기, 도입 물량, 도입을 할 때 기술 이전 같은 부대 조건은 있었는지 여부, 돈은 얼마나 줬는지, 금액, 시기, 도입 물량, 기술 이전은 어느 단계까지, 뭐 기술 이전은 제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인지, 돈은 얼마나 줬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이 들어옴에 따라서 차례차례 나가야 돈, 미리 돈 다 준 거 아닙니까 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참 정말 제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뭐 지인들도 그렇고 참 독특한 분들이 있지요. 성격 있는 분들 있고. 그런데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조국 씨는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마 헬스장에 간 것 같아요. 저 뒷모습으로 있는 게 저게 조국 씨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교수, 전 법무장관 출신. 난닝구를 어디서 저런 난닝구를 뒤에 근육질을 이제 자랑하고 싶을 때 저런 러닝 셔츠를 이제 입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 나이 되면 저런 셔츠 잘 안 입는데 조국 씨는 참 저런 거 입습니다. 저 사진 올린 날 부인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7년을 다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낮에 시간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제 헬스장에 가서 저런 사진도 찍고 턱걸이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저런 거 좋아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참 그 조국 씨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자기는 정치적 근육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저는 정치적 근육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막 근육을 좀 키우는 모양이죠. 그러고 있는데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 젖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최후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후 진술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인연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배우자가 법무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습니다. 정경심 씨,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언론 탓을 하는데요. 언론이 정경심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탓 하시면 안 됩니다. 정경심 교수님. 당신은요, 우리나라 법원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형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된 범죄자입니다. 사법부가, 법원이 징역 4년형 유죄 판결을 한 범죄자입니다. 언론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시니까 뭐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니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뒤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습니다. 참 정경심 교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그게 오히려 판사한테도 유리하게 될 겁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로 매도당했다. 왜 여기에서 최순실 씨는 끌고 들어옵니까? 왜 거기다가 비교를 합니까? 아닌 말로 전 국민을 좌절과 분노로 휘몰아치게 했던 조국 일가족의 그 농단 사태, 그걸 어떻게 최순실 씨한테 갖다 비교를 합니까? 그 죗값의 무게를 달면 최순실 씨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경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당했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체중이 15kg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체중 이야기는 또 왜 합니까? 사안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중 얘기는 왜 하는 거지요? 왜 하는 건데요? 동정심 유발?